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자 대선 주자들의 선거 캠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캠프의 역량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친문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 등을 중요 직책에 앉히는 한편 문 후보를 돕던 참모그룹은 이선으로 배치한 상황.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안 후보를 돕던 인사들과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을 캠프에 배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경선에 참여한 경쟁자들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대선 전쟁을 진두지휘할 대선 캠프들, 어떻게 구성돼 있고 각자의 전력은 어떤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5월 대선이 단 27일 남은 가운데 각 캠프의 선대위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은 누군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뭐예요? 오마이TV 방송국장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패널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봐요. 아, 그래요? 예. 오다가다 막 상암동에서 만나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안녕하세요. 방송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두 분. 예. 양지열 변호사요? 잘하시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만 저희 유일해요. 예. 오전, 오후로 뵙는 분은. 아니, 잘하다고 칭찬하면 출연료 좀 깎아도 돼요. 칭찬페이. 열정페이가 아니라. 아, 칭찬페이. 왜냐면 여기 TBS가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출연료 많이 주느라고 돈이 없어. 좀 나눠 씁시다. 예. 싫어요. 자, 장윤성 기자님. 예. 아주 독특한 주제를 잡았어요. 누가 잡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 와보니까. 마무리가 깜짝 잡혀 있어요?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은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실세가 또 따로 있냐 이런 얘기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 그렇기도 하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얘기하기 곤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참 얘기하기가 예. 힘들죠.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를 끄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수 예. 있지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오늘 합니다. 그럼 장윤성 기자 기자들. 역할을 줄게요. 네. 굿떡 네? 역할. 굿이나 보고 떡이나 아, 그럴까요? 드시고 계세요. 아, 굿떡. 좋습니다. 떡. 예. 아주 좋은 떡입니다. 예. 그럼 굿은 누가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셔야죠. 문제는 움직이는 5대 파워라인. 이 얘기가 먼저 올라왔네요. 문재인 후보 측 선대위 구성. 7일에 1차 인선이 발표됐고 어제 2차 인선이 나왔어요. 차재원 교수님. 예.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은 예. 일단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만 하실 거예요. 오늘. 아, 그렇습니까? 오늘 굿 1, 굿 2. 아, 굿 1 하면 굿 1, 굿 2. 예. 3D라고 했다가 또 예. 한번 비판받았잖아요. 3D라고 할 거. 예. 사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선대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2012년도 악몽이 있거든요. 2012년 본선에서 나갔을 때 그때 당시 그 선거 자체가 캠프 위주로 예. 원래 그 경선 캠프 위주로 진행되는 바람에 당이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시너지 효과를 못 냈다. 그 때문에 패인 중에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이 당선되자마자 예. 본선 후보가 되자마자 정권을 다 추미애 당대표에게 맡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추미애 당대표가 이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또 서로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죠. 사실 근데 이 정도로 큰 정당, 그리고 개파가 상당히 많은 이런 민주당 같은 데에서 이런 선대위를 꾸리는데 깔끔하게 한 방에 다 정리가 된다? 그건 상당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통과 의례적인 진통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고 싶고요. 그래서 2차가 어제 사실 마무리됐는데, 뭐 대충 앉아 다 2차도 결국 미세 조정이지만, 예. 상당히 잘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차에서 선대위를 만들고 2차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추미애 당대표와 임종석 후보 비서실장과의 또 약간 이 마찰. 누구하고 누구요? 임종석 후보 부실장하고 예. 추미애 당대표하고 약간의
알력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당내의 지금 현재 그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좀 많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 캠프가 조금 긴장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그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나의 용광로 선대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기 어허. 때문에 2차도 아주 뭐 매끄럽게 됐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관건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에 지금 추대되어 있는 박영선 의원이 아직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이해찬 전 총리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이해찬 의원은 예. 좀 더 그 상급으로 예. 좀 계시죠. 예. 자, 상임 그런데 선대위원장. 예. 아까 이제 2012년 네. 그 대선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발휘되냐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한 120명쯤 되는데 아침에 회의 열심히 하고요. 저녁에 그냥 아는 사람들 만나고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 그 선거는 집니다. 대체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들 120명 중에 한 3분의 1이나 한 반쯤만 자기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듯이 뛰면 그 캠프는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2012년은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2년도에 사실 경선 과정에서 예. 그 같이 경합을 벌였던 손학규, 예. 정세균, 김두관 그때 그 캠프에 있던 멤버들이 상당수가 어디로 갔느냐면 본선 때 예.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안철수 후보 진신 캠프에 거의 다 몰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패인 중에 하나였던 예.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어찌 보면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거의 꽃가마 타고 왔듯이 굴러온 돌처럼 느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장악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과 또 같이 선거운동을 안 그렇죠. 했고. 탈락한 후보에 대한 배려나 포용 이런 정치력 자체도 상당히 미흡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2012년에 제가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했는데요. 예. 그때 선거를 계속 묘직만 다니네요. 그런가요? 아니고 하여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근데 예. 기억을 해보면 그 전화 끊고 나면 또 전화가 오는데 서로 비방하고 욕설하는 그런 전화를 굉장히 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좀 나고 2012년에 그러니까 의원들은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그 캠프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역할을 하고 싶지만 그 역할을 도와달라는 말도 없고 전혀 뭐 기여를 할 뭐 공간이 없다 이런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캠프에서는 의원들이 놀고 있다. 전부 그 아침에 회의만 오고 뒤에 가서 뭐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의원들이 했거든요.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하여튼 끌어내는 게 캠프의 능력인 거죠. 그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캠프와 그 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 됐었고 이후에는 거의 이 선거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네. 저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대선이 있었을 때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위한 캠프가 꾸려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정치 문화에서는 독특한 구조이죠. 사실은 당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해야 되는 게 정권에 도전을 하고 후보를 내고 거기서 당선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희한하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가 따로 차려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기존의 어떤 정치적 인재를 상시적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사람도 있고 또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후보들은 인재들도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다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줄서기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모았던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빚기도 하는 게 전형적으로 2012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는 양보만 하다가 끝났다. 또 안철수 캠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무슨 소리냐 제대로 대우도 못 해줬다. 그러고 나중에 갈라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듯 아마도 비율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적정 비율을 맞췄다라는 게 언론의 중론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후보가 선대위 끌으면서 본인은 용광로 선대위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잘하시겠지만 딱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멜팅팟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네. 인종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한 솥에 놓고 우리는 다 끓인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이번에 선거의 이유는 비율로 물리적으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과연 이번에는 정말 화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끓여서 정말 하나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가장 큰 부분이 아마도 처음에 극복해야 될 부분이
박영선 전 대표의 문제를 설령 안 들어오더라도 매끄럽게 해결하고 나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박영선 의원이 이제 안지사를 지지를 했고 또 과거에 문재인 후보와도 상당 부분 당 대표 시절에도 반목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냐가 이제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를 바라보는 바깥의 유권자들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직 특보에 누가 있고 뭐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보다도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당내 이른바 이제 친문, 비문, 반문 이게 뭐 자꾸만 이 조중동 프레임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비문 세력 문재인 후보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거리 멀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비주류라고 하는 비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종걸 구체적으로 지금 박영선 의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상민. 그 다음에 누구죠? 노용래. 노웅래. 예, 노웅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친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문이나 반문에 낙인 찍힌 안민석.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던 비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 보면은 선대위 조직에는 그분들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은 하여튼 하나 본부장급 직책을 맡은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주위에서도 이제 기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이 동네 가서 내 선거 운동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 비판합니다. 손을 안 잡아주면. 이분들 손 잡아주는 게 결국은 승리의 관건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1차 선대위가 발표하고 난 뒤에 문재인 후보가 두 사람하고 아주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박영선 의원하고 이종걸 의원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직책이라도 드리겠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두 분 다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실 이종걸 의원은 하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하기로 하기로 했네요. 지금 박영선 의원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의 탈당설도 있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박영선 의원이 만에 하나 이 상황에서 만약에 떨쳐져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박남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박지원 의원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때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상당한 복심 역할을 했던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 추미애 당대표가 선대위를 꾸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또 노웅래 의원, 안민석 의원은 이번 또 사실 최순실 국정게이트 농단 내에서 가장 이 기여도가 큰 그리고 또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주목도를 받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 전면에서 띄워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문재인 후보가 이런 분들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상당히 물밑 접촉을 하면서 상당히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7일날 1차 명단이 인선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라고 하니까 11일인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 4일날 내일신문 여론조사 결과 오피니언인가요? 디오피니언이요. 모음 앞이니까 D네요. 디오피니언 하고 이제 여론조사 하면서 양자 대결에서 이겼다. 하면서 그 이후로 우후죽순격으로 여론조사가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해서 이길 수도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에서 화들짝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일신문 조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문제 제기를 했죠. 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했지만 이후 잇따라 나온 조사들이 전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 혹은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양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양강 다자 구도가 고착화되는 방식으로 가니까 대단히 지금 문재인 캠프 내부도 긴장이 역력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선대위가 꾸려지면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들리는 얘기는 비문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나쁜 현상은 아니네요. 근데 어찌 보자면 그러니까 내일신문부터 시작된 최근까지 이어진 다음 주 조사는 조금 기세가 잡혔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나오는 것은 당의 약이죠.
그래서 그 어쨌든 막 분열적 양상으로 가던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위기감을 촉발시킨 측면에서 보자면 문재인 캠프에게는 굉장히 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당 내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추미애 대표의 독주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해보면 들리는 얘기는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 이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김민석 강기정 충돌이 있었던 그게 아주 거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든 전 언론이 다 썼던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내부에서는 김민석 본부장이 뭐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잘하고 이런 분위기는 맞지만 국회의원 한 지가 언제냐. 그리고 15년간 정치 떠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선거 캠프의 수장이 되는 게 맞냐. 결국 추미애 대표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자리를 줄 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 기자회견도 했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 최고위원회의 끝나자마자 문 열고 나오셔서 기자들 다 있는 가운데 막 세게 얘기하셔서 기자들이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저렇게 세게 화를 내시는구나 뭐 이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갈등이 봉합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비문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 행보를 달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인 정치 목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승산이 있는 쪽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취재한 바로는 박영선 의원 탈당은 아닌 것 같고, 예. 당내에 머물되 목하 고민 중이고 선거에 적극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정도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근데 이제 현재까지. 문재인 후보가 또 얼만큼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차피 이제 김종인 8일 만에 네. 8일 초나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죠. 8일이에요. 8일이에요? 쳐줘요. 아, 예. 8일 천하라고 나오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문재인 하면 삼철, 예.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 양정철. 문재인의 측근. 예, 측근. 이렇게 하면서 그 세 분이 다 지금 캠프에 합류했어요. 예. 그런데 또 보니까 신삼철 라인이 보인다는 거.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용광로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른바 이제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은 청와대 때부터 오랜 관계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하고 10년이 넘는 관계죠. 10년이 넘는 관계죠. 그렇죠. 15년쯤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에도 상당히 또 역할을 많이 예. 했고. 그래서 역할도 많이 했지만 또 부정적 역할도 많이 했고요. 긍정, 부정적 요소가 다 예. 들어있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측근이었던 윤원철 실장, 예.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인 장형철 실장, 예. 이분들이 합류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위에 떠 있는 선대위도 중요하지만 밑에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이 실무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세 분들이 예. 이제 추가로 들어간 두 분이 양정철 뭡니까 그 부실장하고 다 같이 어디 소속이냐면 후보 비서실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물리적 결합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리를 줬지만 그에 맞는 역할을 줄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후보가 곁을 내줄 것이냐,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 삼철이 신삼철이라고 하는 그 양정철하고만 얘기하면 나머지 그렇죠. 이철은 이철은 이게 무슨 포항제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삼철이 아니고 신고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서실에 두 사람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하고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겠다. 길을 열어두겠다. 마음을 열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사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자 그러면서 결국은 또 참여정부 인사들의 복사판 아니냐? 회전문 아니냐? 그런데 참여정부 때 손발을 맞췄으면 그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는 그것까지 무슨 그걸 패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예.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뭐 송일배 총괄팀장이나 유성화 수행팀장이나 이런 분들, 김경수 대변인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아니 그러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또 능사만은 아닌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방송이 잘 돼요. 예. 그래갖고 우리 그 뭐 여름 들어가면서 개편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을 이제는 패권 방송을 중지하겠습니다. 다 집에 가시오.
그저 TV조선이나 채널A 이런 데서 오던 분들 갖다 쓰면 이게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근데. 잘리기 싫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전곡을 찌르세요. 근데 지금 이제 갈등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죠. 갈등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갈등이 저는 건강한 갈등이라고 지금 봐요. 왜냐하면 가장 경계를 했던 것들, 문재인 대선론이 상당 부분 유지가 돼가면서 걱정했던,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제3자주 시각에서 봤던 분들은 이게 대선론 잡히다 보니까 또 복사판 되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그대로 가는구나.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가뜩이나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 측근들만 껴안고 있는 바람에 불거진 문제였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불거진 문제였는데, 혹시 문재인 후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국민들, 유권자들에게는 더 호소력이 있다라고 보여요. 다만 중요한 거는 남은 20여일 가량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삐걱대서 이게 복사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해 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용을 하고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거기서도 잡음이야 나오겠죠. 잡음이야 나오는데, 이제는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나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참 좋으세요. 사람 참 좋으셔서 주변 얘기 잘 들으시는데 또 싫다 말 잘 못하시기도 하고, 자기 떠난 사람들 억지로 손 끌어나기는 그런 모습 못하시기도 하고, 약간 수줍어하시면서 먼저 연락 잘 못하시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으세요. 먼저 연락 못하는 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죠. 배척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잠 못 자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 주셔야 이게 성공적인 구성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얘기했는데, 결국 이번에 선대위 구성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추미애 당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추미애 당대표한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권을 주고. 전권을 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몇 가지 그 갈등. 1차 갈등이 아까 김민석, 강기정 충돌론도 얘기했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본부장을 가지고 누굴 내세우느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김민석 의원에게 정치적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김민석 의원이 원외에 있으면서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가진 정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약청을, 민주당이라는 약청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 그 합당이 필요했을 때, 그때 합당을 할 때 결단을 내려준 사람이 김민석 전 의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정치적 빚을 갚는다 생각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앞서도 우리 장윤승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민석 의원이 사실 지금 의원직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2002년도 김민석 전 의원의 국민통합 20일 이 행보 자체가 상당히 또 이 지금 친문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신뢰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것들이 정치 앙금들이 깨끗하게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미애 후보가 반대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오해가 좀씩 일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캠프 말씀만 드리는데요. 원래는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도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그렇게 넘어가다가는 많은 얘기를 못 나눌 것 같아갖고, 오늘은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캠프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똑같은 패널들을 모시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캠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했죠? 지금 국민의당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작진들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근데 지금 국민의당 해도 옳지 않은 게 이미 더불어민주당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 또 시간만 계산하는 분들이 있거든. 더불어민주당 16분 했는데 왜 국민의당 10분 했냐. 이러면 우리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요새 저희들도 항의 전화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선거 때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죠.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게 원래는 언론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럴 땐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아까 하던 얘기. 근데 언론 얘기를 하시니까 요즘에 민주당이 확실히 대세론에 대해서 양강구도의 안철수 후보에 확 바람이 불면서 좀 급해졌던 게 보이는 게, 저도 이제 전직 언론인이시잖아요. 그래요? 제가 모르셨어요? 지난번에 그런 리액션 안 하셨는데. 저 기자를 8년 하다가 이쪽으로 돌아선. 어디 기자예요? 중앙일보요. 중앙일보. 근데 이렇게 연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신문 얘기를 해도 되는지 갑자기. 관계없어요. 관계없죠. 갑자기 제가 그 분야 법률을 언론의 자유에 제가 이 방송하면서 진짜 이상한 게, 여기 TBS거든요. 여기 갖고 다른 방송국이나 다른 언론사 얘기하면 금지시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제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한 20년 차 기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언론사 측에 부지런히 연락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요 좋은 현상이죠. 특보라든가 아니면 뭐 의원 이름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미디어 쪽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야권에서는 약간 피해의식? 뭐 좀 주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좀 홀대한다 이런 게 있어서 왜곡 보도한다. 예, 왜곡 보도나 이런 게 해서 적극적인 연락을 좀 꺼려 했었는데 예.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부터 들어서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게 아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얼마만큼이나 포함된 캠프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뛰느냐에 반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존에 언론 캠프 그 특보나 뭐 이런 분들도 자 기자들 얘기하고 뭐 일정도 좀 잡고 좋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대선은 굳어졌고 하는데 뭘 내가 이거 하지 이런 심정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캠프 전체의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그리고 뭐 또 본격적으로 지금 본선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갈등. 추미애 대표, 추미애 맞죠? 예. 예, 추미애 대표께서 공동선대위원장과 고문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발표했다라고 하는 논란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이 예를 들면 이제 박영선 의원 박영선. 같은 경우, 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왜 내한테 그 동의도 받지 않고 아니, 하느냐.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반목에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발표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미리 상의를 하고 지금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예. 비문계 의원들 중에 보면 나는 그 직 말고 다른 직을 가고 싶은 생각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또 보면 원래 다른 데 있다가 지금은 이제 대변인단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특장이 있는데 예. 다른 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는 나다, 인사는 내 권한이다. 이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당 안에 있었으면 저한테 뭐 세게 맞았을 것 같은데 말로. 말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폭력 사태. 아니요, 어떻게 예. 말로 하는 거죠, 말로. 그래서 이제 그 추미애 대표의 리더, 근데 사실은 지난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전체 과정에서도 굉장히 자충우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내부에서 사실은 의원총회라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당대표의 전략을, 노선이나 전략을 수정해서 발표하고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추미애 대표 리더십에 대한 전격적인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의원님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분위기는 2012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40명 뛰는 국민의당하고 119명 뛰는 민주당이 다를 것이다. 특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하.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성과를 내야 공천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라도 자신들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지 물리적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이쪽에서 119명, 120명이 뛰고 저쪽에서 40명이 네. 뛰다 보니까 어쨌든 3배 정도의 파워가 의원 있다. 파워가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네. 이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뛸 때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겉에서는 저거 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더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취재해서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민주당이 상당히 팀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평가를 기자들이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안희정 캠프에 있던 분들, 특히 이제 이재명 캠프에 있던 분들 지지자들은 한 뭐 60, 70% 정도 오는 거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되는데 안희정 캠프를 지지했던,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1순위 흘러가는 쪽이 안희정 지지자가 안철수 쪽으로 갔다. 근데 이 부분은 예. 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실익이 얼마만큼이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지사에는 필요한 분이죠. 안지사와 안지사 밑에서 선거를 도왔던 분들의 인력은 필요한데 그럼 안지사를 기본적으로 지지했던 그러니까 안지사의 외곽으로 확장을 했던 부분들까지는 어차피 문 후보와는 약간은 거리가 먼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충남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인력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 후보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부분, 외연의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사람들만 가까이 한다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안지사 쪽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예를 들어서 뭐 캠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어차피 지사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긴 하지만 예. 그런 모습은 저는 연출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대도 예.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캠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에 대해서
같은 분량, 같은 내용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서 4월 16일까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송합니다. 평일은 낮 1시와 밤 9시 30분 두 차례, 일요일은 오후 5시부터 방송되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아직 일정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광화문 현장에서 세월호 3주기 공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했다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해서 조사했고 2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철저히 수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결국 허언으로 끝난 듯합니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기보다는 안 한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입니다. 결국은 소리만 요란했지 빈술이었던 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이 원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병우 전 수석을 감쌀 수밖에 없었던 그 속내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고질적인 비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제1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검찰 수뇌부, 수사의 대상이 될 운명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됐고, 그렇죠. 거의 꽃가마 타고 왔듯이 굴러온 돌처럼 느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장악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과 또 같이 선거운동을 안 그렇죠. 했고. 탈락한 후보에 대한 배려나 포용 이런 정치력 자체도 상당히 미흡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2012년에 제가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을 했는데요. 예. 그때 선거를 계속 요직만 다니네요. 그런가요? 아니고 하여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근데 예. 기억을 해보면 그 전화 끊고 나면 또 전화가 오는데 서로 비방하고 욕설하는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좀 나고 2012년에 그러니까 의원들은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그 캠프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역할을 하고 싶지만 그 역할을 도와달라는 말도 없고 전혀 뭐 기여를 할 뭐 공간이 없다 이런 의원들의 비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캠프에서는 의원들이 놀고 있다. 전부 그 아침에 회의만 오고 뒤에 가서 뭐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의원들이 했거든요.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끌어내는 게 캠프의 능력인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캠프와 그 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 됐었고 이후에는 거의 이 선거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네. 저게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대선이 있었을 때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위한 캠프가 꾸려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적인 정치 문화에서는 독특한 구조이죠. 사실은 당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해야 되는 게 정권에 도전을 하고 후보를 내고 거기서 당선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희한하게 우리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가 따로 차려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기존의 어떤 정치적 인재를 상시적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사람도 있고 또 대선을 앞두기 때문에 후보들은 인재들도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다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줄서기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모았던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빚기도 하는 게 전형적으로 2012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는 양보만 하다가 끝났다. 또 안철수 캠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무슨 소리냐 제대로 대우도 못 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자 대선 주자들의 선거 캠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캠프의 역량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친문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 등을 중요 직책에 앉히는 한편 문 후보를 돕던 참모그룹은 2선으로 배치한 상황.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안 후보를 돕던 인사들과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을 캠프에 배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경선에 참여한 경쟁자들을 선거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대선 전쟁을 진두지휘할 대선 캠프들, 어떻게 구성돼 있고 각자의 전력은 어떤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5월 대선이 단 27일 남은 가운데 각 캠프의 선대위 구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후보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은 누군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 TV 방송국장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패널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봐요. 아, 그래요? 예. 오다가다 막 이제 상암동에서 만나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안녕하세요. 방송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은. 예. 양지열 변호사요? 잘하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만 저희 유일해요. 오전 오후로 뵙는 분은 아니, 잘하다고 공주사님- 칭찬하면 출연료 좀 깎아도 돼요. 칭찬페이. 열정페이가 아니라. 아, 칭찬페이. 왜냐면 여기 TBS가 돈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출연료 많이 주느라고 돈이 없어. 좀 나눠 씁시다. 줬다. 그러고 나중에 갈라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듯 아마도 비율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적정 비율을 맞췄다라는 게 언론의 중론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후보가 선대위 끌으면서 본인은 용광로 선대위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잘하시겠지만 딱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멜팅팟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네. 인종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한 솥에 놓고 우리는 다 끓인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이번에 선거의 이유는 비율로 물리적으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과연 이번에는 정말 화학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끓여서 정말 하나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가장 큰 부분이 아마도 처음에 극복해야 될 부분이 박영선 전 대표의 문제를 설령 안 들어오더라도 매끄럽게 해결하고 나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박영선 의원이 이제 안지사를 지지를 했고 또 과거에 문재인 후보와도 상당 부분 당 대표 시절에도 반목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냐가 이제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를 바라보는 바깥의 유권자들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직 특보에 누가 있고 뭐 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보다도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당내 이른바 이제 친문, 비문, 반문 이게 뭐 자꾸만 이 조중동 프레임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비문 세력 문재인 후보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거리, 멀리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비주류라고 하는 비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종걸. 예. 구체적으로 예를 지금 박영선 의원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이상민. 예. 그 다음에 누구죠? 노용래. 아, 먹네. 예, 노웅래.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친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문이나 반문에 낙인 찍힌 안민석. 예.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문재인을 오랫동안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던 비문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분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 보면은 선대위 조직에는 그분들이 없어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고 싶고요. 그래서 2차가 어제 이제 사실 마무리됐는데, 뭐 대충 다 2차도 결국 미세조정이지만, 예. 이 상당히 잘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1차에서 선대위를 만들고 2차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추미애 당대표와 임종석 후보 비서실장과의 또 약간 이 마찰. 누구하고 누구요? 임종석 후보 부실장하고 예. 추미애 당대표하고 약간의 알력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당내의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좀 많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 캠프가 조금 긴장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서 나의 용광로 선대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기 어허. 때문에 2차도 아주 매끄럽게 됐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관건은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에 지금 추대되어 있는
박영선 의원이 아직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지막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이해찬 전 총리도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이해찬 의원은 예. 좀 더 상급으로 예. 좀 계시죠. 예. 자, 상임 그런데 선대위원장. 예. 아까 이제 2012년 네. 그 대선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발휘되냐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한 120명쯤 되는데 아침에 회의 열심히 하고요. 저녁에 그냥 아는 사람들 만나고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 그 선거는 집니다. 대체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회의원들 120명 중에 한 3분의 1이나 한 반쯤만 자기의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듯이 뛰면 그 캠프는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2012년은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2년도에 사실 경선 과정에서 예. 같이 경합을 벌였던 손학규, 예. 정세균, 김두관 그때 그 캠프에 있던 멤버들이 상당수가 어디로 갔느냐면 본선 때 예.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안철수 후보 진신 캠프에 거의 다 몰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패인 중에 하나였던 예.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어찌 보면 정치 시한 적 싫어요. 자, 장윤성 기자님. 예. 아주 독특한 주제를 잡았어요. 누가 잡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 와보니까. 와보니까 잡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은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실세가 또 따로 있냐 이런 얘기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얘기하기 곤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참 얘기하기가 예. 힘들죠. 저희가 이제 그 카메라를 끄고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오늘 합니다. 그럼 장윤성 기자 역할을 줄게요. 네. 굿떡 네? 역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아, 그럴까요? 아, 굿떡.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떡입니다. 예. 그럼 구선 누가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하셔야죠. 문제는 움직이는 5대 파워라인. 이 얘기가 먼저 올라왔네요. 문재인 후보 측 선대 구성. 7일에 1차 인선이 발표됐고 어제 2차 인선이 나왔어요. 차재원 교수님. 예. 아니, 양지열 변호사님은 일단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만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늘 굿 1, 굿 2. 굿 1 하면 굿 1, 굿 2. 예. 3D라고 했다가 또 하면 비판받았잖아요. 3D라고 할 걸. 예. 사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번에 선대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악몽이 있거든요. 2012년 본선에서 나갔을 때 그때 당시 그 선거 자체가 캠프 위주로 원래 그 경선 캠프 위주로 진행되는 바람에 당이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시너지 효과를 못 냈다. 그 때문에 패인 중에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자신이 당선되자마자 본선 후보가 되자마자 정권을 다 추미애 당대표에게 맡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추미애 당대표가 이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또 서로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죠. 사실 근데 이 정도로 큰 정당, 그리고 개파가 상당히 많은 이런 민주당 같은 데에서 이런 선대위를 꾸리는데 깔끔하게 한 방에 다 정리가 된다? 그건 상당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통과 의례적인 진통